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조정실장을 하고 있는 장민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을 약 한 20년 정도 저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매일 그쪽에만 앉아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대학교 대형 강의실만큼 학생들 오셨는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급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과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자신이 없으면 다 넣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가장 또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은 뭐 어떤 그 해답을 우리가 뭐 그 논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대외 환경이 어떤 건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지 패러다임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대부분 다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나와서 활동할 세계가 그리고 경제가 어떤 흐름으로 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목은 이제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급변한 세계 경제 여건과 패러다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이 남으면 이런 그 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을지 그런 전망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세계 경제를 봐야 되고 한국 경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세계 경제와 패러다임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경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실물과 금융을 우리가 우리 경제를 나눠 봤을 때 실물은 굉장히 무역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110%라고 그러면 G20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수출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만일에 어떤 실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결국은 대외 여건이겠죠. 무역 의존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를 한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별로 중국의 25% 정도 이제 되고요. EU, 미국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우리 경제가 전혀 미국이 어떻게 되든 유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EU 재정 위기가 터졌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금융은 어떠냐 보면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32% 정도니까 주식 3개 중에 한 주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외국인이 들어오는 자금 규모가 7,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GDP가 1조 달러 정도라고 보면 거의 75% 정도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이제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또 그 전에 IMF 위기라고 부르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돈이 갑자기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수출 이런 걸 빼고 나서도 우리 금융시장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때 2008년 때 보면 약 몇 개월이지 한 9개월 그 상간에 나간 게 거의 100조가 나갔거든요. 외국 돈이. 그러니까 100조는 그 GDP가 1000조면 거의 10%에 가는 돈이 그냥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이 외환이라든지 외환도 그때 오른 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인데 이거 50%가 절하가 되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환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경제를 보근할 때는 외국 여건을 먼저 보고 그 외국의 해외의 어떤 세계 경제 여건과 패러다임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로 갈까라고 보면 가령 이제 그걸로 외국에서 뭐가 어떤 사태가 터졌다고 한다면 실물 쪽에서는 세계 교역 규모가 위축이 되겠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라든지 유럽 재정 위기 때처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수출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성장률 둔화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금융 부분에서 만일에 터졌다. 그래서 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 많은 그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불행하게도 안전자산으로 되지가 않고 있으니까 뭐 어떤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터졌을 때 돈이 달러를 사러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자산으로 가게 되면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 뭐 주가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달러가 모자라는 또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장률을 둔화시킬 거고 그래서 가계라든지 기업, 뭐 재정, 금융 부실 모든 부분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린 이유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세계 경제 여건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런 그 어떤 배경 하에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닥칠 아니면 지금 닥치고 있는 세계 경제 여건과 패러다임이 어떠냐를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건 좀 큰 그림인데요. 자, 지금 이제 그 세계 경제가 그럼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런 흐름이 왜 왔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그런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뭐 장기간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왜 터졌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미국 주택 시장에 뭐 서프라임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주택 시장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뭔가 신용도가 없고 저소득층에 빌려준 대출금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해서 위기가 터졌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파생된 사태고요. 그 전에 있는 이제 훨씬 더 그 기조적인 약 20년 정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굳어온 어떤 기조가 결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약 뭐 1990년대부터 약 뭐 거의 20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온 건데 중국이 엄청난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그 적자를 계속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 나라는 굉장히 돈을 쌓아가고 있고 한 나라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자, 중국은 엄청난 이제 외화 자산을 쌓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국채로 많이 몰려갔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미국의 금리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이제 계속 저금리로 가기 시작했죠. 근데 만일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금리라면 물가는 올라야겠죠.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은 이유가 또 중국의 엄청난 그 수출품, 저가지 않습니까? 저가의 수출품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은 이런 거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한 10년, 20년을 쭉 이어가게 되죠. 이어가니까 금융회사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약간 저금리이긴 하지만 은행에 맡겨봐야 뭐 1년에 1%밖에 안 준다. 물가도 낮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그 돈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실물자산으로 가게 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그 금융회사들은 자기들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도 계속 돈을 빌려줬고 또 뭐 그런 게 또 뒷받침돼서 부동산이 화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그 구조가 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고 금리가 조금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신용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빌려간 돈부터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온 다음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장기화됐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 계속 이제 부진하게 가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그 경기가 악화되니까 민간 소비도 감축이 되고 재정 지출도 뭐 이렇게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이건 이제 선진국에서 먼저 터진 일이지만 신흥국들은 당연히 여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선진국의 국제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지면 신흥국 돈이 안 올 테고, 그럼 신흥국의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선진국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수출이 나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선진국도 나빠지고 신흥국도 나빠지면서 이제 계속 안 좋아지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노믹스라든지 미국의 그 QE 정책 같은 건데, 이게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할 수 있는 정책이 이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로 가져가니까 시장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푸는데 경기는 그렇게 살아나질 않고 돈이 갈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실물 쪽으로 돈이 안 가니까 많은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가고 원자재 시장으로 가고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실물이 지금 이제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 터지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거의 5년, 6년째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이렇게 바꾸고 있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이제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세계 경제를 한번 쫙 보면 어디가 좋은 데가 어디가 좀 있을까라고 한다면 참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유럽 쪽은 다 지금 안 좋죠. 그리고 선진국은 미국, 일본 안 좋죠. 신흥국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안 좋죠. 그래서 이게 그 세계 경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찾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먼저 좀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유럽의 재정 위기입니다. 왜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들 많이 하고, 왜 저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왜 그거를 대응을 못하고, 왜 그거를 이제 좀 치유를 못하나라고 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독일, 프랑스 계속 만나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근본적인 데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또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난 건 첫 번째는 물론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터지니까 이 경기가 안 좋아졌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는 반면에 조세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된 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유로존의 정부 부채 비율인데 2009년에 이제 급하게 오르죠. 오른 다음에 이렇게 상당히 이제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이유지만, 그럼 왜 이런 이유가 벌어졌을까라고 본다면 오히려 더 이것만 만일에 벌어져가지고서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경기만 좀 앞으로 나아지면 유럽 재정위기는 다시 백을 할 수 있겠죠.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 유럽의 단일 통화 체제라는 게 유럽 재정 위기를 만들고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거시 정책이라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통화 정책이 있고, 그다음 외환 환율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단일 통화를 했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나라의 금리 정책이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중앙은행이 다 같이 해버리니까. 그리고 환율이 없죠. 단지 이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건 재정 정책이죠. 그런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가령 그리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가 옛날에 그러니까 유로화 도입 이전에 경기가 나쁘고 침체가 됐다면 환율 절하시키겠죠.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리라를 갖고 가면, 옛날에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도 이태리에 가면 우리나라 동안 5,000원 주면 아주 좋은 실크 넥타이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고 관광객을 끌고, 그래서 어떤 재정 적자도 보존하러 경기도 살리는 정책이
뭐 이탈리아도 그러고 그리스도 그러고 가능했겠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 정책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유로화를 써야 되니까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환율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환율을 쓰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도 같은 환율이죠.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저기 북부 유럽은 아주 그 제조업도 강하고 경쟁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같은 나라끼리 경쟁을 해버리면 이 남유럽의 이 국가들의 어떤 제조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환율로 1대1로 붙는데 이게 환율로 해가지고 약 뭐 뒤에서 좀 펌퍼질을 해서 힘이 약하면 환율을 한 2배 정도 올려주고 하면 몰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1대1로 붙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럽 국가들의 제조업은 계속 쇠락하고 이 기반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면서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가 유로존은 금리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ECB가 금리를 정하면 그게 모든 나라의 기준금리로 이제 가버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라는 건 결국은 뭐 ECB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ECB가 있는 뭐 국가 도시? 프랑크푸르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분데스방크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근데 그 독일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 ECB의 통화 정책권의 어떤 주도권도 마찬가지로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 아주 센 나라들에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정에 더 맞게 어차피 가령 뭐 열 몇 나라가 모이면 하면 힘센 놈들의 논리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의 어떤 저금리 기조가 이제 지속이 됐는데 그게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까지도 같은 금리로 가다 보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실물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고 이렇게 하겠죠. 가계부채 늘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터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통화정책 저렇게 되고 외환정책 저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재정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계속 풀어서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그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갔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그럼 잘 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거 두 개는 영원히 못 쓰는 거예요. 유로존에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재정 정책은 지금 뭐 이제 재정 적자가 이게 꽉 차가지고 재정 정책도 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오로지 바라는 거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좀 온조를 해주거나 좀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국민 감정이 쉽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돈을 왜 저 나라에 갖다 주냐. 한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가령 미국처럼 이게 연방 국가면 캘리포니아가 부도가 나면 뭐 DC에서 이렇게 재정 자금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연방 국가가 아니니까 그게 안 되죠. 다른 주의 돈을 이 못 사는 주로 이렇게 투입을 못 하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재정 위기가 풀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유럽 위기가 간 게 재정 위기가 터지니까 그 나라의 국채값이 그야말로 뭐 휴지값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채를 가지고 있던 은행들의 자산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다시 대출을 축소하고 디레버징을 하니까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이건 당연히 실물로 안 좋게 하겠죠. 실물이 안 좋으니까 또 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물이 안 좋으면 이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건 재정을 푸는 건데,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지금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로가 어떻게 갈 거냐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92년에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하고 유로존에서 유로화를 출범할 때 통화동맹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통화, 이건 됐죠.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은행동맹인데, 이게 이제 단일 은행 감독 기구가 있고 어떤 은행이 망하면 공동 예금보험기구에서 돈을 넣어서 은행을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2단계는 못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게 이제 재정동맹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로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유로본드라는 건 이제 국채라는 게 그 나라 각각의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서 그 재정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그럼 이제 나라별로 금리가 다르겠죠. 뭐 그리스나 이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라가 재정 적자가 워낙 안 좋으니까 국채가 뭐 금리가 25% 이렇게 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 근실하니까 국채금리가 뭐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유로본드로 가게 되면 어떤 레이트가 그 중간 정도, 뭐 중간은 아니지만 여하튼 독일 금리보다 높게 되고 이태리 금리보다 낮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독일 국민들이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이태리 국민들은 독일 국민들이 이자를 많이 내주는 득분으로 적게 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독일의 소득이 이탈리아로 가는 건데 결국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연방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문에 보시면 뭐 매번 그 뭐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과연 이제 쉽겠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유로 재정 위기의 어떤 앞으로의 그 진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세계 경제 여건을 볼 때 이 유럽이 뭐 이제 뭐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없겠지라고 볼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불확실성이 유럽에 계속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 미국과 일본도 보면 똑같은 문제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정책 세 개가 있는데 통화정책하고 금리정책하고 외환정책이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도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저금리거든요. 0% 금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두 번째 환율은 이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또 환율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부채도 아주 높습니다. 일본이 뭐 22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죠, 하기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돈을 푸는 거거든요. 양적 완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해도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도 안 하고 실물에 안 가고 그리고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되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어제 뭐 일본 주가가 떨어졌지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돈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돈 풀린 돈이 실물로 가도 소비가 되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경로가 지금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언제 이 QE를 종료할지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이제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그 세 가지 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금융 완화 하고 그다음 재정 정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 세 가지 그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말을 하냐면 세계의 화살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왜 아들 3명을 불러가지고 화살 하나를 주고 부러뜨려 봐라. 그러니까 부러뜨리고 2개를 줘서 또 부러뜨려는데 부러뜨리고 3개를 주니까 이 한꺼번에 못 부러뜨리니까 너네 3명이 합치면 앞으로 뭐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일본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아베 총리가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화살을 자기들은 가지고서 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먼저 보면 이 금융 완화가 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1%에서 2%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일본의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2% 간다는 거는 경제학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2%를 올렸냐? 그러면 이거는 일본은행의 어떤 뭐랄까요? 딴쪽을 일본은행이 이렇게 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딴지를 걸 염려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가령 돈을 푸는데 풀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긴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 자체가 안 나오게끔.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어떤 역할 자체를 아예 없앴다. 일본은행 완전히 종속을 시킨 이제 그게 이 CPI를 2%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목표를 물가 상승 목표를 1%, 2%로 법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일본은행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2% 목표를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돈을 풀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걸 했냐면,
미국은 그 양적 완화라는 게 돈을 은행에다 주고 은행들이 기업이나 이렇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그렇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FRB에서 은행에게 돈을 줬지만 은행들이 그냥 그 돈을 자기들도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대출을 안 해주고 그냥 자기들 금고에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돈이 나갔지만 은행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시장으로 돈이 안 나간 상황이 된 건데 일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금융회사,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중앙은행이 사버려요. 너네 갖고 있는 거 나한테 사버리니까 중앙은행이 그 어떤 자산을 대신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행들은 자기들이 투자했던 데서 뭐 국채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채도 그러고 투자를 했다가 중앙은행한테 그걸 투자 대상을 주고 자기들은 다시 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돈을 은행에 줘가지고 이걸 대출해 주는 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졸지에 투자처를 없애버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건 돈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 효과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안 하면 금융회사들의 손해로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뭐 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본 내에서 소비로 가든지 투자를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아베노믹스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Do or di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도죠. 갈 때까지 가보다가 되면은 사는 거고 안 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한 정책이 들어가죠. 들어가지만 과연 이게 성공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 돈이 막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환율을 지금 이제 일본 그 엔화 환율을 평가 절하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풀어서 이제 일본 환율이 평가가 절하가 되고 일본 상품이 싸졌을 때 세계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일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늘고 뭐 경상수지 흑자가 되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만일에 세계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면 계속 침체가 되면 물건이 싸다고 그래서 뭐 많이 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그 엔화가 평가 절하가 되고 돈을 풀더라도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없고 그 대신 금리가 그러니까 워낙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죠. 일본에. 그럼 일본의 그 국채를 지금 엄청나게 결국 재정을 푼다는 건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얘기인데 그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가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만일에 이제 그 국채를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들이 뭐 국채를 판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본은행의 어떤 정책은 정말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니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건 뭐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신흥국들도 보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봤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중국도 그러고 인도, 브라질인데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중국이 원래 그 보바오 해가지고 8% 성장을 어떤 하나의 자기들이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도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8%, 연 8% 성장을 해야 중국 경제가 먹고 산다. 그랬는데 이번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걸 7.5%로 낮췄습니다. 왜 낮췄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전략이 달라졌어요. 중국은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을 해왔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도 중국도 가보셨을 테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씩 해외 토픽에서 보시겠지만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모욕을 했다라든지 뭐 집에 뭐 수백억짜리 집을 져가지고 황금을 굴렸다라든지 그게 이제 어떤 중국 문화 옛날 황제들 뭐 그런 걸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누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신문이고 인터넷에서 완전히 그 사람 매장을 했을 거예요. 뭐 바로 그냥 카톡으로 그냥
온갖 내용들이 다 들고 돌아다닐 텐데 중국은 뭐 됐어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나라 시장이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8% 성장을 해오는 동안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졌죠.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게 사회주의 국가인데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사회주의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책이 바뀐 게 이렇게 뭐 성장만 할 게 아니라 성장은 좀 낮추더라도 내실 있게 가자. 그래서 그 양극화도 좀 줄이고 외부 지향적인 것보다는 내부 내실을 키우고 좀 소비를 키우고 뭐 그렇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6%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인구가 이제 도시로 들어오니까 1년에 그 우리나라 광주 직할시만한 그 정도 사이즈의 도시가 하나씩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한 5% 성장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7.5% 성장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쪼이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것보다는 이제 질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그 교역 상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경제 전략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실 때 수출 기업에 가면 괜찮을지 안 될지를 보면 이 중국이 이제 그 투자와 수출에서 이제 가계 소비로 간다, 내실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내수 시장을 키우는 정책으로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수출품이 100이면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최종 소비자였어요. 그리고 70 정도는 중간재가 수출이 돼서 그게 중국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또 수출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이 만약에 이제 내수 정책으로 가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 수출에는 당장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 소비재는 약 30%밖에 수출을 안 하니까. 근데 최종 소비재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그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할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출이 좀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는 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커지면 우리가 내수 최종 소비재를 수출하면 되니까 이제 적응을 해서. 근데 그저 이제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시진핑 체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좀 당분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 수출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도 투자 수출에서 이제 갑자기 소비 지향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려면 시간이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그 적응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변화도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전혀 알 수가 없고 3년 뒤도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뭐 1년, 2년 뒤를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그 트렌드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세계 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유로 재정 위기도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단기에 이렇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미국이나 일본도 지금 돈을 저렇게 막 풀고 있지만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가격은 다 낮춰놨는데 이제 가격이 안 되니까 양으로 하는 거잖아요. 양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데 그게 진짜 성공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막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갑자기 양적 완화를 또 거둬들이면 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런 정책도 좀 불확실하고 이게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또 우리의 어떤 뭐 교역 상대국인 중국도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한 것도 중국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출도 해오고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이 중국의 어떤 기조 변화도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건 뭐 알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호의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세계 경제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여건이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더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이나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그 경제 여건이라는 거는 뭐 단기 한 2, 3년 정도에까지는 그래도 뭐 저런 기조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여건이고,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만일에 패러다임이 이제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마치는 한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시면 그때까지도 어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이번에 어떤 어떤 전환점이랄까요? 그게 아주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얘기가 좀 크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어가지고 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제 자유방임주의로 경제가 그냥 왔단 말이에요. 오다가 이게 빵 터진 게 이제 30년의 대공황입니다. 그죠? 대공황이 터지니까 실업자들 온갖 일이 다 생기니까 그때 한 게 뭐냐면 교과서에서 익히 많이 보셨겠지만 댐을 만들고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해야 된다 한 이 수정 자본주의고, 이게 케인즈주의죠. 이게 이때 케인즈가 이때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 도대체 케인즈한 왜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험 공부를 어렵게 하는지 할 정도로 케인즈가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ISLM이 어떻고 지금은 그런 거 안 배우실 텐데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케인즈주의하고 통화주의 두 개 배우느라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하튼 이때 생긴 게 거의 지금도 케인지안이 있지만 이게 한 40년을 가죠. 이 케인즈주의가.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하고 하는 정책이 가다가 이게 터진 게 언제냐면 70년대 초에 또 한 번 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40년 정도 갔어요. 바뀌는데 계속 이제 시장 개입을 했으니까 재정이 계속 적자가 늘어났겠죠.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게 터지냐면 이때 73년도 이럴 때 혹시 세계 경제에 아주 충격이 하나 왔는데 혹시 오일쇼크 왔죠, 그죠? 유가가 고유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지면서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그때 온 거죠. 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정책의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물가 걱정 별로 안 하고 정부가 계속 돈 풀어가지고 이 경제를 먹여 살려던 구조가 지탱이 이제 여기서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요새도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종말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40년을 해왔더니 야 이거 문제 많더라. 이제는 정부가 해서 안 된다. 바꾸자. 이게 경제가 달라졌다. 그래서 한 게 금융 자유화, 무역 자유화 이런 거 해서 시장이 하게 하자. 왜 정부가 나서냐 하고, 그 대신 정부는 물가만 이 인플레이션만 막아주자 라고 이제 한 게 통화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 물가는 그러면 정부에다 맡기면 쟤들이 할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정책을 하니까 정부 대통령이 바뀌면 또 경제 성장 올려야 되고 하니까 물가를 관리하려면 중앙은행에다 주자. 그리고 중앙은행이 물가를 관리를 잘하게 하려면 독립성을 주자.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중앙은행 독립성, 중립성 얘기가 수십 년 된 얘기가, 물론 하여튼 몇십 년 됐지만요. 중앙은행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때 한 80년, 이때부터 이제 이 중앙은행에도 중립성을 줘서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유가 물가 안정이고 그렇게 간 이게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거든요. 그게 한 40년 또 온 거예요. 지금까지. 40년이 쭉 왔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터지면서 보니까 99% 오큐파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면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이제 시장에다 맡겨온 건데 정부는 그냥 최소한의 관리만 한 거죠. 그죠? 물가만 낮게 해주는 관리를 갔는데 그리고 40년 오니까 시장에 사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확대가 되고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그리고 이 금융 자본만 발전하고 이제 그런 단계가 오면서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신자유주의가 계속 갈 건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가 다들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신자유주의를 만든 어떤 이론이라는 게 합리적인 기대가설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나온 그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합리적인 기대가설,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정부니 이런 애들 너네들 나서지 마라. 사람은 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시장은 아주 효율적이니까 정부는 그냥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빠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처하고 레이건이 그때 나와가지고 이 신자유주의를 크게 이제 갖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율화하고 개방화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온갖 걸 다 했었죠.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완전히 풀어주고 그러니까 규제가 없게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죠. 왜냐하면 민간들이 움직여서 돈이라는 거는 수익이 있는데 항상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저개발 국가도 빈곤이 좀 해소가 되면 성과가 있었는데 이 시장에다 이게 맡겨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결국은 나타난 게 이제 이런 거죠. 사회 양극화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이제 이 신자유주의에서의 어떤 문제점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신자유주의가 있었던 동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위기가 터졌습니다. 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뭐가 터지냐면 부채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효율성을 추구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데는 부채가 돈이 확 들어가서 가격 올려놓고 빠지고 그러면 또 위기 터지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이런 이제 전 세계를 돌리는 이런 이제 위기들이 생긴 거죠. 생기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앞으로 그러면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어떤 합리적 기대 가설이 이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이냐. 정말 누가 좋다 그러면 우우 가서 몰리고 이런 어떤 허드 비헤이비어 있잖아요. 떼거리 문화 같은 게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시장이 무슨 효율적이냐. 말도 안 된다. 지금 가보자. 시장이 효율적이냐? 저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건 어떤 하나의 이론밖에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카고 대학 루카스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이 경제를 한 40년 동안 망쳐놨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할 정도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눌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에 오던 패러다임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대처 레이건에서 나온 이런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큰 줄기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뭐 40년 동안에 한 번씩 바뀌었던 패러다임 변화처럼 이렇게 옮겨갈 건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단지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할 어떤 그 경제 여건, 경제 패러다임은 분명히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거랑은 다를 거다라는 거는 확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 시장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자율성 이런 거가 이제 기존 패러다임인데 이게 이제 경제 위기가 반복이 됐고 또 사회 양극화가 됐죠. 뭐 있는 사람만 계속 이제 먹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어떻게 보면 경제 안정을 일단 뭐 우선시해야 될 걸로 분명히 갈 거고, 그리고 사회 양극화 확대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 놔두고 니네들이 사회 양극화 확대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뭐 세무조사하고 그러면 무슨 알았다 무슨 재단 만들게, 그리고 재단 또 이사장은 또 자기 아들 시켜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는 힘들고, 그렇다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확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민간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193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한 80년 전에는 이제 그때는 대공황 때 정부가 올라갔고, 그러다가 70년대에 터지니까 그다음부터 민간이 이제 시장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또 터지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 30년대에 정부가 올라온 것만큼은 정부가 올라오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정부하고 민간이 시장이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정부의 그 컨트롤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서 마음대로는 못 갈 거고, 정부도 물론 뭐 시장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앞으로의 우리가 뭐 직면할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그 원리들은 정부하고 시장이 굉장히 좀 서로 이제 계속 싸우면서 균형을 찾아 나갈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쪽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그 신자유주의라는 거에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하고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뭐 돈 가지고 이제 수익성만 찾아갔죠. 그래서 아이비들이 엄청나게 이제 커졌고, 지금 이제 그 아이비들 다 없어져 버렸죠. 옛날에 우리가 했던 월가의 그 큰 아이비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또 예전에 그 전통적인 은행으로 다 복귀를 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금융하고 실물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그러니까 금융 자금이 금융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상한 상품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만 높였지 그걸 뭐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들끼리 굴리고 뭐 보너스를 뭐 몇 달러씩 받고 뭐 몇 억 달러씩 받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보시면 그 월가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탐욕의 종말 뭐 그런 책들인데 보시면 얼마나 많은 보너스를 받았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비가 월가의 CEO도 아니고 밑에 좀 이제 매니저인데 딸이 하루는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불평을 해요. 우리는 언제까지 비행기 타려면 공항에 가야 되냐고. 다 친구들은 자가용 에어컨 올라가는데 왜 나는 꼭 가가지고 그걸 꼭 공항 비행기를 이용해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호사를 누렸는데, 그 사람들이 누린 게 뭐냐면 결국은 금융 상품만 가지고 돈을 번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애플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라기보다는 전부 다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높게 해서 그냥 돈 장난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게 생겼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이 소홀했죠. 금융회사라든 뭐가 해야 될 거, 어떤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양극화 완화에 대해서 한 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게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해야 된다, 금융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투자은행에서 일반적인 은행으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뭐 사회 기여를 높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정책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제 새로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는 어떤 정책과 차이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뭐 오바마라든지 뭐 다른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 기조가 전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명히 변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그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뭐 그 4.0으로 갈 건지, 그죠? 이게 새로운 걸로 뭐 흔히 뭐 자본주의 4.0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기서 그 뭐 그냥 적당한 타협선을 찾아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하고는 다른 쪽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직면할 상황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보면, 단기적인 식물 여건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을 보면 마냥 이제 양적인 성장으로는 가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예전에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렇게 시장에 자유를 줬을 때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자가용 비행기 사고 뭐 하고 하는 그런 팽창주의로 갔지만, 이제는 중국 경제도, 중국 아까 정책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정책도 양극화를 좀 완화하고, 또 이 금융 안정이라든지 경제 안정을 더 높이고, 그리고 정부가 좀 더 많이 관여를 해서 그 시장의 마음대로 가는 걸 좀 이렇게 제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양적 성장은 시대는 이제 좀 끝이 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시대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물론 저성장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막 성장하고 빠르게 막 커지는 그런 사이로는 굉장히 갈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도 당연히 저희 때는 정말 취직 걱정이 없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학만 나오면 그냥 여기저기서 4학년 정도 되면 뭐 기업들에 와가지고 고기 사주고 원서 주고 여기 싸라 그러고 막, 그래서 뭐 날짜 잡아가지고 고기 먹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마 그런 얘기하면 후배들한테 맞아 죽겠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그때는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 80년대는 양적인 팽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커지고 있었고, 뭐, 전부 다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대학 졸업장 있고,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가서 지원서 쓰내면, 뭐, 고기 먹으러 가면 뭐, 차비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이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고, 또 이 시장 만능주의에서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그러니까 그 외양보다는 질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수출로서 이렇게 막 나가고, 그리고 뭐 성장률을 뭐 4%, 5% 하는 그런 경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보기 힘들다는 좀 그런 인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는 이제 세계 경제 여건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여건에서 그럼 우리나라 여건은 어떨까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별로 좋은 말씀 오늘 별로 드릴 게 없어서 좀 미안하게 합니다. 근데 좋은 거는 그냥 다 많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다 좋은데 이제 나쁜 것만 몇 개 골라가지고 오늘 말씀 안 드리는 건 다 좋은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장 동력입니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세계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이렇게 9%, 4%, 그 다음에 밑으로 하면 이제 지금은 3% 정도 성장이 되죠. 되는데 성장을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왔냐 보면, 이 자본 증가율이 이렇게 쭉 이렇게 처음엔 높았고, 노동 증가율도 높았고, 이거는 이제 뭐 기술력 같은 거죠. 기술 그 개선 같은 거 이렇게 높았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면 뭐 한 4% 중반 성장할 때 자본 증가율이 비슷했고,
노동 증가율은 이제 제로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 좀 떨어졌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10년을 보면 GDP 성장률 한 3% 정도로 떨어진 거고, 이거 떨어지고 있죠. 노동 증가율은 뭐 0%에서 마이너스 난 거면 다행이죠. 요게 이제 또 안 좋죠. 그래서 그 창조 경제 뭐 그러는데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노동, 아까 우리가 그 말하는 생산 함수, 그죠? 뭐 이렇게 F 함수하고 LK 주고 기술 뭐 알파 곱하기 F LK 이렇게 주면 노동 증가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본 증가율도 지금 뭐 그러고 있고, 이게 이 기술력을 이제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유일한 방법이고 창조 경제일 텐데, 기술력도 보면 우리가 그 일본을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처럼 일본은 완전히 우리가 뭐 밥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고, 일본도 아직 2010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4년이나 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알기를 또 진짜 우습게 알잖아요. 저것들 우리 절대로 못 따라와 이렇게 하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2.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중국보다 일본이 더 멀리 가 있어요. 중국 뒤에 따라오고 있고. 그 중국과 기술 격차는 이게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세계 경쟁력,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경제가 뭐 당분간은 이게 저성장으로 간다, 질적 성장으로 가고 저성장으로 가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구조,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로 이제 이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수출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뭐 잡도 늘리고 해왔지만 이제는 그 전략에 한계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이제 그럴 경우에,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노동 공급을 한번 보죠. 아까 L하고 K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을 한번 보세요.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향후 50년간 주요 42개국 중에서 제일 빨리 하락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지금 세계 189개국 중에서 18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여튼 모 아니면 도 이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웬만한 건 다 10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IT, 스포츠, 올림픽 메달 이런 거 보통 몇 위냐 그러면 대충 한 7위 정도 이렇게 통밥을 찍으면 거의 다 맞는데, 안 좋은 것도 뒤에서 한 7위 정도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이것도 뒤에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고령화가 65세 인구 비중을 보면 30년, 2000 가면 24%가 이제 65세 인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때는 저는 이제 이 고령화 인구에 속해 있을 텐데, 자비 없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65세 인구 이상이 한 25% 되고, 또 학교 다니는 밑으로 한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닌 15세, 19세 미만이 한 25%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일하는 연령대가 50%,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50%.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한다 그래도 벌어서 자기랑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하는 50%가 전부 다 잡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 중에 한 명이 혼자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중 한 명이 적어도 두 명은 먹여 살려야 되는 이제 구조로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되죠. 그러니까 성장 떨어지죠. 아까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재정 지출 늘죠. 그러니까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설비 투자도 보면 아까 이제 L하고 K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비 투자 증가율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뚝뚝뚝뚝 이제 아주 멋있는 그림을 떨어지는데,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 해외 직접 투자는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다 해외로 갖고 가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내 수익률이 떨어지고 뭐 또 뭐 좀 불확실성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그 뭐 노조가 너무 세고 뭐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투자를 끌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해외 투자는 계속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가지만 국내 투자는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알파를 뭐 이렇게 올리지 OK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로 가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도 그거 지금부터 고치면 30년 걸려요. 지금 이제 출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 태어난 애가 노동 시장에 나가려면 3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30년 걸리는 정책이니까 이 노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있죠. 이민 정책이 있긴 하겠죠. 이민을 대폭 개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하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시간이 엄청 걸릴 테고 자본도 어떤 그 새로운 뭐 그걸 찾지 못하면 이 자본 투입도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저성장 기조에 우리가 좀 직면해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이런 문제에 있는 게 좀 이제 앞으로 그 계속 우리한테 문제점을 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성장 동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보면 지금은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장 동력이 약화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럼 이제 뭐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우리 경제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뭐 첫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매일 가계부채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야단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이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인데 지금 우리가 156%, 이제 우리도 이것도 거의 뭐 이제 탑이에요. 우리가 탑이고 OECD 평균이 이제 129%고 미국이 123%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터졌을 때가 125%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예전에 그 위기, 스웨덴 같은 데가 위기 터졌을 때, 일본 터졌을 때도 한 120% 정도 됐고. 근데 여하튼 우리는 150%도 불구하고 이제 위기는 안 터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OECD 국가 129개국이 OECD 국가 129%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나라들을 보면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이나 이런 데들은 200% 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걔네들이 200%인데 뭐 걱정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나라의 200%랑 우리나라의 150%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스웨덴 나라는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내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 애들 교육을 내 돈으로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몸이 아파도 병원 가면 공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내가 먹고 빚 갚는 데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200%라도 뭐 됐어,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는 150%지만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빚을 갖고 있으면서 자식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내 노후도 해야 되고 의료비도 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50%라는 게 굉장히 높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복지를 생각했을 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속 부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뭐 가령 뭐 그 1000조 뭐 900조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서 그게 물론 전부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고 뭐 가령 소득을 직장에 있고 돈을 계속 벌면 갚아 나가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가계부채가 어렵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서프라임으로 터졌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그 서프라임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저소득층, 아니고 저신용층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 서프라임이었는데 그 서프라임의 비중이 미국 전체
비중에서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가 터졌길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냐 그랬을 때 서브프라임의 비중은 3%가 안 됐어요. 전체 미국 100%의 그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3%가 아니라 훨씬 그거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득을 이렇게 100에서 이렇게 쫙 했을 때 상위 한 60% 정도가 가지고 있는 약 700조, 800조의 어떤 그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밑에 한 20% 정도의 그 하위 소득이 가지고 있는 약 70조에서 100조밖에 안 되는 그 금액, 그러니까 약 10% 정도 되겠죠. 7%, 10% 정도 되죠. 이제 지금은 이제 한계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터지면 굉장히 이게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3% 갖고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가계부채를 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당면한 문제가 부동산 여기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아마 부동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생을 아까 좀 걱정하고 계실 거고, 저도 지금 뭐 한 10년 전에 산 집이 가격이 그때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정말 웃지 마세요. 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다 돈을 열심히 그냥 다 주는 꼴이 됐는데요. 보시면 그래서 제 집사람이 그럽니다. 뭐 경작자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뭐 맨날 뭐 경제가 어떻고 하는데 자기 집은 뭐 그렇잖아요. 10년 전 가격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전혀 경제 완전히 발언권을 지금 이제 잃고 있는데요. 보시면 왜 이렇게 떨어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대책 나오고 뭐 금리 낮게 해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인구 통계청 예측인데 소형 가구가 이렇게 쫙 30년도에 가면 1, 2인 가구 비중이 67%에 간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면 이제 다들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뭐 애를 뭐 안 놓고 애를 미루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이 되겠죠. 뭐 갑자기 뭐 결혼 빨리 하실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70% 이상은 중대형 가구입니다. 막 크게 막 다 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형 가구가 70%인데 중대형 가구가 70%면 굉장한 그 수급 구조가 불일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형 가구는 뭐 오케이. 근데 이제 중대형 가구의 어떤 그 가격은 기술적으로 제가 오늘 부동산 전망을 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저 부동산 전망은 뭐 저희 집부터 못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구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걸 이제 받쳐주는 게 이겁니다.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일본의 이제 그 주택 구입 가능 연령. 그러니까 35세에서 54세가 보통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 인구가 이렇게 쫙 이제 늘 때 이 집값이 쫙 올라갔어요. 근데 인구가 줄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같이 이렇게 쫙 떨어졌죠. 미국을 2008년도를 그려보면 미국이 2008년도 딱 여기에요. 똑같아요. 이걸 미국으로 바꾸고 이 연도를 바꾸면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이 빨간 선은 이제 그 통계청에서 그 예상한 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35세에서 54세 인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 출산율 뭐 떨어지고 하면서 뭐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사람 숫자가 줄겠죠, 이렇게. 줄는데 이제 집값은 이게 2010년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주택시장의 어떤 그 부진이 우리 경제에 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정도만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경제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아까 세계적인 뭐 그 패러다임 바뀌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양극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양극화 수준이 높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계속 이게 안 좋아지고 있죠. 중소기업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산층, 요새 중산층 70% 복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68% 정도 이렇게 75%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중산층 비중이 여기서 중산층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한다면, 중산층이 약 70%, 68%나 되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체감하는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하고 여기 경제학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좀 다릅니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자가 있으면 그 소득의 50%에서 150%를 받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소득을 쫙 세워놓고 맨 가운데 소득을 받는 사람의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 받는 사람부터 150만 원 받는 사람까지 전부 다 중산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이제 한 68% 정도 떨어졌죠. 그래도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높은 건 아니에요. 결코. 1인당 약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면 100만 원 좀 안 돼도 중산층에 들어갑니다. 이 개념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중위 소득이 50%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다음 자영업자를 보더라도 11년에 83만 명이 폐업을 했으니까 이게 전체 개인 사업자의 16%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가보시면 치킨집 같은 거 보면 수시로 막 간판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렇게 3년을 버틸 비율이 30%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를 열었을 때 여튼 그런 식의 이제 양극화 문제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는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선 게 97년에 딱 3개입니다. 오뚜기, 이랜드, 풍산. 나머지는 전부 다, 이랜드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대 앞에 조그만 옷가게였거든요. 한 2~3평짜리.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그룹이 됐죠. 그만큼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는 양적 팽창이 굉장히 커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대학 옷가게가 그냥 갑자기 대기업도 되고 했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면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주제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아직도 우리나라한테는 우리가 좀 이제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7% 정도 되는데 청년 실업률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통계학적인 개념에서 7%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밖에 안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가령,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든지, 무슨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그냥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졸업을 일부러 계속 미루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뺀 거니까 그걸 다 합하면 약 12% 정도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보면 작년에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40만 개, 50만 개 늘어났다고 하는데 보면 전부 다 50대 이상에도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이 20대, 30대 일자리가 줄었어요. 이렇게. 그죠? 8만 명씩 막 줄었잖아요? 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게 결국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동네에 갖고 있는 보면 호프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 능력이 굉장히 우리가 낮아졌다라는 게 이제 저성장 기조로 가고 그리고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숫자도 일단은 이 성장이 옛날처럼 기계공업 이런 게 아니라 IT로 가고 하니까 1% 성장을 하더라도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노동시장의 수급구조 불일치 이게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좀 안 좋은 중소기업 아니면 지방에 있는 아주 조그만 기업으로 가려고 잘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없고, 근데 또 청년 실업은 늘어나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그 서로 수급 불일치가 크죠. 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그 서비스업이 좀 발달을 못 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계속 좀 부족하고 실업이 계속 좀 생기는 문제가 있죠. 이것도 이제 분명히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복지 비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저도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더보살을 해 이렇게 뭐 그걸 어떻게 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데가 되겠지만 뭐 한 명이 벌어서 나 말고 딴 사람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복지 비용이 굉장히 이제 그 개인적인 복지 비용도 증대를 하고 이 국가가 이 노년부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이제 그 빨리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뭐,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냥 문제점들을 가지고 좀 인식을 해보자라고 하는 자리라서 제가 이런 것들만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 경제 패러다임 변하고 세계 경제도 좀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로 가고 또 그러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 OECD에서 전망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 41개국 중에서 1931년부터 50년 이때 잠재 성장 우리나라 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그리고 순위가 OECD 41개국 중에서 또 역시나 뒤에서 한 서너 번째로 가는 그로 이제 간다라고 하고 있고, 이 실질 성장률 추세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보세요. 보면 이건 이제 OECD에서 한 건데 전 세계 성장률이 이렇게 가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보다 우리가 더 낮게 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낮게 전망을 했을까요? 혹시 그 답을 주실 분은 없나요? 왜 OECD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가고 1%밖에 안 갈 거다라고 전망을 작년에 했는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노동 증가율입니다. 노동 증가율. 아까 그 출산율을 말씀드렸는데 그 노동 인구 늘어나는 게 이제 세계 100 몇 나라에서 꼴찌잖아요. 꼴찌다 보니까 출산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올려도 30년 걸리잖아요. 노동 인구가 나와요. 그 노동력으로 공급되려면. 그러면 그동안에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죠. 돼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많이 그럼 출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물론 뭐 출산율도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민 정책 같은 거 있죠. 이민 정책이 미국이 왜 저렇게 계속 높은 잠재 성장률을 미국 영향이 높잖아요. 가느냐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이민 정책입니다. 개방 정책. 그러니까 그 이민 정책 개방을 시켜서 좋은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이 노동을 그러니까 물론 양질의 노동도 오고 또 아주 뭐 허드레일을 하는 그런 노동력도 들어오고 해서 그 노동 정책이 아주 유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노동력을 유지시켜 주니까 아까 그 성장의 LK에서 L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변수가 있죠. 우리도 이민 정책이 일단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들어오는 뭐 어떤 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성장을 지탱해 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어떤 그 변수가 뭐냐면 통일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런 전망은 이제 완전히 뭐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고, 새로운 노동력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통일이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우울한 이 성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하튼 통일에 대한 어떤 개념이 했으면 우리가 뭐 먹여 살리고 해서 재정 부담 엄청 지우고 같이 못 살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우리 그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상황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80년대, 90년대 양적 성장을 계속해 와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만한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GDP 규모가 우리가 이게 15인가 그럴 거예요. 15이고, 이게 GDP죠. 이게 15이고, 이게 국민소득입니다. 이게 1인당 국민소득. 근데 이 2만 불이 이제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 1조 달러 대 국가가 여기 15개밖에 없어요. 그 세계에서. 그리고 그 이 중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들 빼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작은 나라 아니라 좀 못 사는 나라들 빼고 그러면 그 1조 달러라는 그 대국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한 10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은 많죠. 도시국가들, 뭐,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그죠? 뭐 싱가포르니 무슨 룩셈부르크 이런 애들은 국민소득은 분명히 높지만, 그거 우리랑 붙으면 cep도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일단 이 규모가 크고, 머리도 하여튼, 사람도 많고, 가서 붙으면 그냥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문제들이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렵게 부딪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우리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앞으로의 부딪힐 경제에서도 그렇게 비관적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안 좋은 것만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건 어떤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보시면 이게 대외 여건이 이제 이렇게 빈약한 내수 기반에 있을 때는 수출 주도 이렇게 갔죠. 중화공업하고 정책 금융을 했고, 또 인플레이션 오니까 경제 안정 가고 금융, 이때가 이제 신자유화 나왔던 데죠. 아까 앞에 금융 자유화하고 금융 개방한 이 신자유주의 시대, 여기. 그래서 경제 자유화 시키고 개방 정책 시키고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한번 이때 IMF 위기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여하튼 상관없이 계속 잘 오다가 이제 여기서 리만 사태 터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때인데, 분명히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것도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경제라는 것도 그러고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오는 게 있고, 그러면 어쩔 수 그냥 휩쓸려 가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도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 흐름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진화 얘기를 하는데, 자유화 선진화 한다면, 분명히 좀 개방된 그런 의식이라든지, 이민 정책에 대한 포용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세계 15위 경제 대국이고, 또 1조 달러가 넘는 국가 중에서 세계 10위의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라면, 이제 우리도 맨날 소규모 개방 경제란, 우리나라 절대로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가 아닙니다. 근데 계속 소규모 개방 경제가 우리나라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규모예요. 대규모 개방 경제예요. 세계 15위 경제 국가가 어떻게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포용력.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셨을 때,
좀 이 세계 흐름하고 이렇게 좀 보시고서 좀 이렇게 그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여하튼 뭐 그건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강의는 이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시간 강의해주신 장민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